가성비를 위해서 미세화하는 거 말고 이제 더 이상 가성비가 쉽지 않으니 사이즈가 꼭 작아야 되는 필요는 이제 휴대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더 사이즈가 작아져야지 유리한 이유는 있습니까? 가성비 빼고? 머리를 좀 풀어보았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토탈리예요. 왜냐하면 파운드리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D램에서도 있습니다. 이번 좀 D램 얘기에 집중할 건데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도 큰 맥락은 비슷하죠. 우리가 보는 그 미세화란 게 진짜로 뭐냐? 이거를 그 미세화의 의미, 특히 D램에서 미세화의 의미가 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좀 앞쪽을 보는 것도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겪는 건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신들의 문제도 있지만 조금 길게 보면 하이닉스처럼 이제 지금 테크에서 앞선 회사도 조만간 맞닥뜨려야 할 허들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저 10년 전에 잠깐 D램 있을 때도 이거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 하신 분은 끝까지 미세화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때도 많은 걱정을 했던 거 보면 D램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일단 여기에서 파운드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재설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리는 초보자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의 제작 공정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실제에서 직접 만드는 거. 근데 이 파운드리는 뭐 직접 만드는 거니까 TSMC가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포함되는 거고 삼성 하이닉스가 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파운드리가 있는 거예요. 제작 공정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건 좀 그렇고 이제 정확하게는 반도체는 여기서 파운드리라고 하는 거는 제조 공정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제조에 집중하는 회사를 파운드리 회사라고 부르니까 뭐 예를 설명드리죠. 이제 원래 우리 칩은 뭘 만들건 설계도를 만들고 직접 찍어야 됩니다. 이제 공장에서. 그래서 설계만 하는 회사들은 팹리스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 팹리스 설계도 받아서 제조해주는 회사 파운드리라고 부르죠. D램은 어떤 곳이냐 하면 설계 제조를 항상 한 회사가 다 합니다. 이런 회사들 이제 IDM이라고 불러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이 IDM 회사들의 지금 다수를 차지한 D램 회사들. 이 회사들은 대체 뭘 하고 있고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기서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거의 전업으로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TSMC가 만드는 칩과 그다음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들고 있는 D램과의 공정 차이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에서 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얘기할 때는 뭐 3나노 공정, 이제는 곧 2나노 공정, 앞으로는 뭐 1나노 공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D램은 지금 앞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뭐 2X, 2Y, 2Z 이러다가 1A, 1B, 1C로 넘어가요. 2X와 1A가 2나노, 1나노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죠. 사실 이거는 지금 마케팅적 숫자에 가깝고 물론 실제로 계산해보면 제가 칩 하나 안에 이렇게 집적한 소자의 개수가 그 정도로 줄어들긴 해요. 줄어들긴 하지만 이게 옛날에는 미세화할 때 제가 모든 그 소자의 크기를 그대로 줄였다고 하면 지금은 소자의 일부를 3차원으로 적층하는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제가 1층 주택을 계속 작게 그렸다고 하면 지금의 미세화는 1층 주택에 뭐 예를 들어 차고를 1층으로 내리고 사는 곳을 2층으로 올렸다. 이런 식의 미세화가 많아요. 여기서 잠깐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지금 2X, 2Y와 1A, 1B는 소위 말하면 20나노 공정대, 10나노 공정대입니다. 그래서 TSMC 파운드리에서 말하는 그 어떤 나노 공정과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나노라고 표현하는 거는 마케팅적인 용어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나노가 딱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해를 하시고 그냥 따로따로 숫자를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이 보면 TSMC는 3나노하고 D램은 뭐 16나노 한다. 16나노 1A일 거예요 아마. 16나노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미세화도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둘은 1대1로 비교가 안 됩니다. D램이랑 로직 그 파운드리 쪽은. 실제로는 D램 1A 쪽이 밀도가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 둘은 애플스 투 애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맘대로 막 홍보해도 되는 형태인 거죠. 그러면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대체 미세화란 건 뭐냐? 우리가 쓰는 20나노, 16나노 이런 게 뭐냐?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스토리를 좀 알아보면 이제 지금 메모리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어려운 작업들이 뭐고
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도 좀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걸 한번 설명하고 싶은 거죠. 이제 좀 간단하게 디램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좀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든 1과 0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렇죠. 어떤 기계를 쓰건 1과 0을 표현한 다음에 제가 원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으면 그 1과 0 저장될 곳, 네. 그러면 저장소예요. 그 저장을 하는 수단이 뭐냐가 이제 우리가 디램이라고 부르느냐, 뭐 낸드 플래시라고 부르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항상 1과 0을 나타내는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위치에 접근할 수 있으면 거의 메모리예요. 그러면 제가 이 디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에서 몇 동 몇 호에 1을 넣어라. 예. 아무것도 넣지 마라. 요걸 컨트롤 할 수 있으면 그게 메모리 장치인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디램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겠어요? 하나는 그 데이터가 들어갈 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방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 왜냐하면 제가 데이터를 넣었는데 아파트에 모든 문 열려 있으면 이 데이터가 아무데로나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네. 몇 번지의 데이터를 넣어라. 그래야 나중에 CPU가 내가 예를 들면 101동 3층에다가 뭘 넣어놨으니까 이거 지금 불러와서 쓰면 되겠네 라고 네네.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디램이에요. 그러면 디램은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소위 말하는 아파트 방을 뭐를 썼느냐, 캐패시터라는 걸 썼어요. 네. 이제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반도체라는 칩 제품은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예. 전기를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면 되게 편하겠죠. 왜냐하면 전기 쓰는 제품에다 뭐 증기 같은 걸로 저장하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해 놓고 특정 방에다가 전기가 들어있으면 1이라고 부르고 전기가 없으면 0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해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캐패시터 세워놓고 옆에다가 이 캐패시터의 그 전류 흐름을 통제할 트랜지스터 하나를 놓습니다. 네. 이게 디램의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램을 원C 원T라고 불러요. 캐패시터 하나에 트랜지스터 하나 있으면 이게 데이터 한 개 저장할 수 있는 단위예요. 네. 현재의 디램은 뭐 12억 기가비트, 16억 기가비트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기가비트니까 16기가비트면은 그런 방이 한 160억 개 이렇게 있겠네요. 세보면. 네. 120억 개, 130억 개 이런 방, 그 데이터 저장 방을 잔뜩 늘어놓은 게 디램이에요. 네. 실제로 디램 안을 이렇게 뭐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그래서 그런 유사한 구조, 트랜지스터 하나 옆에 그 캐패시터, 데이터 저장하는 방이 그냥 무수히 늘어서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메모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디램을 만들려면 캐패시터 하나랑 트랜지스터 하나를 이렇게 한 쌍을 만들고 그 쌍을 뭐 수억 개씩 늘어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네. 예전에 미세화 할 때는 이게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한 80년대, 90년대 미세화를 하면 제가 이 소자 가로 세로 크기를 반으로 줄이잖아요. 예. 정말 소자 크기를 반으로 줄이면 전력 소모가 반으로 줄었어요. 그냥. 그러면 뭐냐? 제가 여기 소자를 예를 들면 20나노에서 그 면적을 반으로 줄였더니 캐패시터가 필요로 하는 전하도 이 안에 1을 저장한다고 하는데 전하가 이렇게 컵 안에 차듯이 얼마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컵 안에 필요한 전하가 같이 줄었다는 거예요. 사용할 때. 컵 사이즈가 또 줄어드니까. 네. 네. 컵을 줄여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네. 이게 제가 크기 작은 디램 소자를 만드는 것과 이 디램이 동작하는 건 별개예요. 네. 작게 그린다고 동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미세한 쓰레기가 될 수도 있어요. 잘못 만들면. 과거에 미세화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제가 미세화 크기 줄인 만큼 캐패시터에 필요한 전하도 같이 줄어들고 전체 구동 전력도 감소했거든요. 칩이. 이게 그 데노드 법칙이란 거예요.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전기를 적게 쓴다. 네. 아 행복해라. 네네. 우리는 줄이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근데 그런 흐름이 뭐 이거는 시스템 반도체도 그런데 디램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일찍 생겼어요. 2차원상의 그 트랜지스터 면적이랑 캐패시터 면적을 줄였는데 그렇게 해서 면적 전체를 절반 줄였다고 해보죠. 예.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전하가 30%밖에 안 줄었다. 그러면 동작을 안 할 거예요. 크기를 줄여놓으면. 왜냐하면 제가 크기를 그냥 단순하게 슈링크를 하면 크기 절반 줄니까 전하 저장량이 반으로 같이 줄죠. 근데 제가 이거 동작을 계산해 보니까 30% 정도밖에 못 줄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 어떻게 얻을까요? 네. 캐패시터를 키워야죠. 근데 2차원 방향 평면으로 키우면
미세화가 안 되죠. 네. 그거 어디로 키워? 위로 키웁니다, 이걸. 네네. 그게 바로 이제 D램 쪽에서 말하는 에스펙트 레이시오, 그 종횡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D램이 미세화를, 정확하게 미세화라는 건 이제 2차원상의 미세화. 칩의 면적은 위에서 본 면적이니까, 그냥 우리 칩은 위에서 보잖아요, 항상. 예. 그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3차원 공간을 쓰기 시작한 거죠. 캐패시터가 예.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화? 네. 전화 사이즈 근처까지 캐패시터가 작아졌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미세화를 하면 주변에 있는 그 절연막이나 이런 게 얇아지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트랜지스터가 클 때 안 보이는데 미세화되면은 여기로 터널링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일종의 양자 현상이죠. 막 그 서로 네. 간섭 효과가 나면서 안에 있어야 될 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런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우리가 옛날에 칩이 클 때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뭔가 절연막으로 막아놓으면 못 나갔거든요. 그 지금은 나가요. 뚫고 나갑니다. 그냥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쪽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투명 인간처럼 쑥 지나간다는 거죠? 예, 그냥 여기 있어야 되는데 너 왜 여기 있니? 원래 그런 겁니다. 전자는 원래 그런 건데요. 이게 양자역학의 대답이에요. 네네. 근데 이거는 물리학과의 어떻게 보면 삽바 싸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를. 그러면 요런 데 두께는 유지하면서도 전화 그 충전 용량을 유지해줘야 돼요. 정확하게는 가로 세로 이렇게 해서 50% 줄이고 사용해야 되는 전화는 30%밖에 못 줄였으니까 네. 키를 20% 키웁니다, 위로. 네네. 그래서 컵을 제가 이런 물통을 계속 가로 세로 줄이다가 물의 양이 이제 적게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저장할 때. 근데 물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위로 키를 키우는 겁니다, 물병을. 밑변은 좁고 위는 이렇게 올라가요. 네. 고층 빌딩을 만드는 거예요. 캐패시터가 고층화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렇게 고층화를 하면서 미세화를 한 거예요.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D램이 EUV를 늦게 적용한 이유기도 해요. 그냥 위에서 봤을 때 작게 그릴 수는 있는데 높이 세우는 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높이 세우는 기술을 적절하게 개발하지 못하면 어차피 작게 그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D램이. 이 건물이 쓰러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로 쓰러집니다. 얘들은. 네네. 쓰러지고 뭐 중간에 달라붙고 별일이 다 생기는데 예. 높이 만들수록 그게 심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D램 회사들 입장에서 EUV 적용해서 그 패턴을 얇게 그린다면 결국 뭘 그리는 거예요? 회로의 모양을 위에서 본 모습 2차원상으로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 그려진 회로를 얼마나 깊이 이쁜 모양으로 팔 수 있냐는 또 나머지 시각 장비 이런 게 해결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런 장비들 안 따라오면 혹은 반도체 회사의 사용 노하우가 부족하면 미리 도입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극자외선이. 야, 그걸 그러면 이렇게 위로 세우니까 휘청휘청 하는 거니까 땅굴로 파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은 실리콘 두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밑으로 그 두께는 넉넉한데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이 있던 시절에 네. 그게 두 개의 그 논란이었어요. 위로 세울래, 아래로 팔래. 음. 실제로 아래로 판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아래로 판 회사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건 마이크론이고 얘들도 위로 세웁니다, 지금은. 예, 저도 그 시절 얘기까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원하는 깊이만큼 얇고 깊게 파는 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리고 주변이 이제 실리콘으로 돼 있으면 이게 웨이퍼잖아요, 밑이. 네. 그러면 그쪽으로 누설 전류가 또 발생해요. 실리콘. 그래서 그 실리콘이랑은 웬만하면 닿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캐패시터가 지금 위로 쌓을 때는 실리콘에서 조금 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설도 적죠. 공간으로 그냥 네. 뽑으니까 고층 빌딩처럼 위로 뽑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하 주차장 파듯이 파야 되는데 그렇죠. 지하 주차장 파면 땅이 주변에 있으니까 땅과의 어떤 누설이 뭐 예를 들어 방수 처리를 잘 못하면 지하실 물 고이듯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제 트렌치라고 불렀는데 그 트렌치 하던 회사들은 지금 남아있지 않죠. 마지막에 있던 회사 키몬다일 거야 아마 네. 독일에. 네. 그래서 밑으로 파는 선택은 못했고 위로 올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로 두껍게 그 대지를 만든 다음에 구멍을 쭉 파는 거에 가까워요. 네. 파긴 파지만 실리콘을 파는 게 아닌 거죠 이제. 그 도포막을 입히죠. 도포막으로 그냥 생 공구리를 쳐가지고 그렇죠. 그걸 파서 거기다가 이제 막대기를 세우는 예. 거나 실막대기 같은 걸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는 우리가 일반 건물 짓듯이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만한 큰 웨이퍼를 놓고 아까 말한 그 캐패시터들을 칩 하나에 몇십억 개씩 동시에 만드는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 올리듯이 빈 땅에 위로 올릴 수가 없어요. 네. 한 번에 처리하려면 웨이퍼 전체에다가 뭔가 두껍게 씌운 다음에 한 방에 다 깎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수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파서 콘크리트를 100m로 네. 쌓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100m짜리 건물을 지으려니 제대로 나오는 놈이 있고 제대로 안 나오는 그렇죠. 놈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걸. 그렇죠. 또 이거 예. 바닥을 너무 뚫으면 안 돼요. 또 예, 그렇지. 덜 네. 뚫어도 안 되고. 예, 예. 그리고
걔네들은 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몇백억 개를 동시에 한다. 그렇죠. 한꺼번에 하니까. 네, 대단하죠. 네. 그렇게. 어쨌거나 그래서 캐패시터를 이렇게 밑에서 계속 올리는 작업이 수십 년간 계속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캐패시터가 실린더 형태네, 컵 형태네 하는데 지금의 캐패시터들은 아랫변이랑 윗변 뭐 25대 1, 50대 1까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랫변이 예를 들면 한 5나노미터라고 하면 높이는 한 250나노미터. 그런 건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 제가 그래서 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을 세우는 거나 똑같다. 거의 컵이라고 불리는 실제로 빼빼로 같은 놈들을 뭐 몇십억 그렇죠. 개씩 세우는 작업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런 기술을 계속 하니까 사실 쉽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회사들도 다른 미세화 방법들을 하나씩 찾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못 들어본 분들도 많겠지만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알 건데 VCT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VCT, 4F 스퀘어라고도 부르는데 네. 4F 스퀘어는 결과적인 사이즈고 네. 여기서 이제 VCT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D램 한쪽에 캐패시터가 있고 한쪽에 게이트가 있어서 게이트가 1과 0 들어가는 걸 통제한다고 했잖아요. 트랜지스터가. 네. 지금은 트랜지스터 어떻게 했냐면 D램 옆에 있어요. 네. 이거를 D램 아래로 이렇게 넣겠다는 거야. 이거는 집에 있는 그 세탁기 건조기를 2층으로 만드는 개념이에요. 네네. 세탁기가 캐패시터고 건조기가 트랜지스터였다고 하면 이제 이거를 2층으로 만든 거야. 네. 그러면 이 중에 미세화된 녀석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칩의 크기는 작아져요. 네네. 이제 이런 거를 해보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1D 이런 데서 좀 원시 다음 거에서 좀 논의가 되는 중이에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좁아질 텐데 왜 안 했을까요? 힘드니까 안 했겠죠. 당연히 힘들죠. 뭐가 힘들겠어요, 정확하게. 지금까지 2차원상 평면에 만들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얘들. 네네. 근데 이게 밑으로 들어가면 이제 트랜지스터 식각할 때도 밑에 이제 빵꾸 내면 그냥 죽는 거죠, 이게. 그렇지. 식각 난이도도 더 높아지고. 네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트랜지스터가 동작이 좀 힘들어져요. 음. 지금까지는 제가 2차원상의 캐패시터와 트랜지스터 같이 놨으니까 예. 그러면 둘 다 그 실리콘 표면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실리콘 표면에 있음으로써 장점이 있어요, 얘는. 되게 품질이 좋은 그 전류 통로도 얻을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실리콘 전문 업체가 만든 실리콘 위에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거 3차원으로 세우면 이제 그렇지가 않죠. 위에 있는 놈은 실리콘하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정확하게 이제 전류가 지금까지는 평면으로 이렇게 웨이퍼 평면을 타고 D램 캐패시터 들어갔는데 네. 이제는 평면을 안 타고 수직으로 들어가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은 플러스도 흐르고 마이너스도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게 전류 흐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실리콘 반도체는요, 마이너스는 속도가 빠르고 플러스 속도가 느려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게이트를 이 평면에 놓으면 플러스는 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시간에 도달 못하면 어디로 흘러나갔냐 하면은 웨이퍼 바깥으로 흘러나갔어요. 밑에 실리콘으로 흘러나갔죠. 네. 근데 이제 고여요. 3차원으로 만들면. 그래서 트랜지스터 동작 전압이 그 사용할 때마다 좀씩 변해요. 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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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세울 수는 있어요. 모양 자체는 만들 수 있는데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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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결하는 게 사실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제 재밌는 거 이거 그나마 해결이 쉬운 문제 중 하나란 거야. 아, 네. 사실 어렵죠. 해결이 어려운데 네. 다른 대안에 비해서는 조금 해결하기는 쉽지 않느냐. 이론상 해결 가능한 문제니까. 예, 예. 네. 그게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옆에 있던 게이트를 트랜지스터 D램의 게이트를 밑으로 내렸어요. 밀도가 높아졌죠. 네. 그렇게 해서 한 20-30% 높아진다고 해보죠.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한 방식인가요? 이게 한 번 내렸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밀도 아꼈죠. 그럼 끝이죠 이제. 네. 사실은 트랜지스터를 더 작게 하고 네. 캐패시터를 더 작게 하지 않는 한 안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작게 하는 게 이 캐패시턴스 때문에 힘드니까 캐패시터 미세화의 부담을 줄이려고 네. 게이트를 이렇게 아래 공간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당연히 힘들겠죠.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 아래로 옮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그 페리퍼럴 회로가 있어요 이제. 그 주변 회로라고 D램이라는 거 아파트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관리사무소도 있어요. 이 D램은 관리사무소에 해당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써라 읽어라 지시가 들어오면 지시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이나 택배 상자로 옮겨주는 그런 관리사무실이 있는데 컨트롤러? 이거는 그 페리퍼럴이라고 불러요. 주변 회로라고 부르는데 네. 그 D램이나 낸드에서 주변 회로라고 부르는 어떻게 보면 CPU랑 바로 통신하는 녀석들이죠 여기서. 예, 예. 그런 회로들도 밑으로 옮기고 싶어요 이제. 예. 낸드는 그걸 했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에서는 그걸 포디낸드라고 불렀고 마이크론에서는
그 CUA 뭐 이렇게 부를 거야 아마. CMOS 언더 어레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이런 방식도 D램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이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흐름인지 좀 보이시죠? 옛날엔 되게 그냥 즐겁게 미세화를 하다가 네. 크기를 줄이면 줄인 만큼 전화도 덜 필요해. I'm so happy 이런 시절에서 네. 이제 크기를 줄여놨더니 동작을 안 하네. 왜 동작 안 하니? 캐패시터가 문제구나. 네. 키를 키우자. 계속 키우다 보니까 빼빼로 모양이 돼버렸죠 이제. 네. 그럼 이제 빼빼로 대신 슈퍼 빼빼로를 만들 수 있겠느냐. 예. 이런 챌린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제는 원래는 같은 평면에 있던 그 캐패시터 아니 게이트를 캐패시터 아래로 옮겨요. 그럼 그 다음엔 그거 다음으로 밀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놈을 옮기려고 하겠죠. 네. 그게 D램 주변회로 전체 면적의 한 20% 정도 차지할 거예요. 네. 기존의 그 트랜지스터랑 캐패시터는 1대1이니까 개수가 많죠. 그러니까 캐패시터 면적이 뭐 1이라고 하면 게이트 면적도 1 정도 차지할 거예요. 네네. 왜냐면 1대1이니까. 그 1대1로 안 갈 수는 없는 건가 보죠, 그게? 그 기본이에요, 회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트랜지스터 사이즈를 더 줄이면 어떤가? 사이즈를 줄여도 개수 비율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개수 비율은 똑같죠. 그리고 트랜지스터 크기도 나름 열심히 줄인 거죠. 네네. 그거 줄이는데 트랜지스터도 줄여서 동작 잘 안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케이 쓴 거예요. 그 네. 뉴스 보시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이런 거 있죠. 예. 그 트랜지스터도 미세화를 하면요. 전류가 게이트에서 셉니다. 네네네. 원래 이 트랜지스터라는 녀석은 전류를 정확하게 전압으로 전류를 통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류 통로가 있으면 요 가운데 이름이 게이트예요. 게이트에 전압을 걸어주면 얘는 전기를 거의 안 먹고 전압만 걸어주면은 전류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미덕이에요. 네. 근데 이 게이트도 원래 그래서 전화가 여기 들어서 고였다가 흘러나가진 않아요. 다시 반환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데 네. 게이트 작아지죠. 이 게이트에 고인 전화도 세면 안 되는데 그 얘도 전력을 많이 먹죠.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쓰는 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이런 거예요. 소재를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게이트 소재를 D램은 못 썼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로직에선 폴리실리콘 이런 걸 썼는데 네. 지금은 이제 금속 씁니다 여기다가. 근데 실리콘이 너무 금속으로 바꿨으니까 주변이 많이 변하겠죠. 네. 그 D램은 이거 안 하고 싶지만 얘도 같이 미세화 시키면서 잘 안 되니까 이거 크기를 줄이려면 게이트를 바꿔야 한다. 이 네.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캐패시터의 그 소재를 바꾸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소재 자주 바꿨죠. 바꿀 수 있는 만큼 바꿨죠. 그렇군요. 예를 들면 키가 똑같은데 소재의 그 축전 용량이 10% 높으면 높이 부담이 10% 줄잖아요. 그렇죠. 그거 매해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네. 어떻게 신물질을 1, 2년에 한 번씩 찾아요. 이 하이케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네. 이 신물질로 뭔가 하는 게 좋긴 한데 있어야 하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네네. 이 신물질이란 건 이론상의 축전 용량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실제로 미세한 패턴을 형성했을 때 잘 달라붙고 뭐 열공정 이런 거에 변화도 안 해야 되고 열 받았을 때 얘가 열 받는 거 이제 막 진짜로 고온 상태가 됐을 때 팽창이 또 너무 심하면 안 돼. 그럼 망가뜨리죠 주변을. 그렇죠. 그런 요소들을 다 만족하는 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리콘으로 간 거고. 네. 그래서 금속 소재로 쉽게 올 수 없는 거고. 네, 그런 맞아요. 개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점점 미세화를 하는데 이득이 적은 놈들을 옮기기 시작해요. 네. 지금 보시면 처음엔 캐패시터 그냥 키 키우고 좌우 크기 줄이는 거 이게 제일 싼 방법이었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옆에 있던 게이트도 미세화 한다고 열심히 미세화 했는데 예. 잘 안 되니까 밑으로 옮기겠다. 네네.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도 크기가 잘 안 줄면 원래는 옆에 있던 관리 사무실도 트랜지스터 아래로 옮기겠다. 네.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D램에. 예. 그럼 이 뒤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계속 밑으로 넣어야 되는데 계속 수직으로 쌓여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걸로 가기 전에 그 전 단계 대안으로 예전에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YMTC 랜드 회사죠. 여기가 말한 그 웨이퍼 본딩이에요.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하면 D램의 여긴 랜드인데 랜드의 주변부 회로를 다른 칩으로 만들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조 공정을 오로지 랜드 셀 밀도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공정을 쓰는 거죠. 한쪽에선 랜드 밀도에 최적화된 공정을 랜드 빡빡하게 만들고 네. 다른 한쪽에선 랜드 관리 사무실에 해당하는 공정에 맞는 빡빡하게 만들어서 두 개를 둘을 붙이겠다. 여기서 패키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죠. 실리콘 2장 붙여버리겠다. 예. 네. 근데 이게 단점이 뭐겠어요? 실리콘을 두 개나 두 장을 썼네. 써야죠. 네. 마스크 세트도 양쪽에 하나씩 있을 그렇죠. 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제작 단가가 2배 이상 올라가는 건 거의 명확하네요. 뭐 그 하기에 나름이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낸 셀 밀도가 높고 성능이 높으면 해볼만 하죠. 그렇죠. 네. 근데 D램 쪽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VCT보다 이게 원가 이득이 크겠냐 이거예요. 웨이퍼를 2개나 썼는데. 네네네. 사실 그런 문제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D램의 미세화가 어려운 이유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결국은 이 D램의 그동안의 역사를 보고 반도체의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사실 미세화를 한 이유 자체가 단위당 단가를 낮춰서 더 저렴하게 반도체를 쓰기 위함이니 무조건 고성능하면 뭐 웨이퍼 하나에 칩 하나짜리도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쓸 수만 있으면 쓰겠으나 그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가성비 거죠. 문제가 계속 나오죠. 예, 끝없는 가성비가 반도체의 중요한 문제죠. 과거의 D램들 보시면 뭐 새로운 제품 나오면 성능도 2배씩 올라갔고요. 용량도 2배씩 올라가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은 우리 데너드 스케일링 시대, 크기가 반이면 사용 전력이 절반이 더 행복한 시절. 예예.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현상이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는 어떻게 보일 거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죠. 예. 과거의 D램 보다가 지금 삼성전자 1A, 1B, 하이닉스도 비슷한데 1A, 1B, 1C 개선 수준 보면 전력 소모량이 10몇 프로 줄었다, 20% 줄었다 요거밖에 안 돼요. 네네. 한 세대 앞서갈수록. 네. 근데 그 정도의 개선을 얻기 위해서 그냥 딸까 크기 줄인다가 아니고 이제는 옆에 있던 트랜지스터를 밑으로 놓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하긴 그 과정들의 난이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비용도 올라가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옛날 뭐 20 나노대에서 한 단계 내릴 때 돈보다 지금 여기서 1나노, 그렇죠. 2나노 줄이는 게 비용이 더 드는 뭐 그런 상황인 비용도 거죠. 크고 사용자 체감도 좀 나쁘죠. 네. 가장 강력했던 동력인 이 미세화를 이끌어줬던 강력한 동력인 데너드 법칙이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미세화가 거의 끝나가는 과정 아닌가? 왜냐하면 패키지라는 단어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방식을 쓰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기존의 무어의 법칙 경로로 가서는 예. 투입하는 돈 대비 이제 성능 개선이나 이런 안 좋으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여기 미세화 투자하면 1년에 50%씩 좋아졌는데 지금 10%밖에 안 좋아진다. 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이득을 얻어서 한 20% 성능 개선이라도 줘야 되겠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죠 많이. 가성비를 위해서 미세화하는 거 말고 이제 더 이상 가성비가 쉽지 않으니 사이즈가 꼭 작아야 되는 필요는 이제 휴대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반도체가 더 사이즈가 작아져야지 유리한 이유는 있습니까? 가성비 빼고? 정확하게 반도체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내부 소자 크기가 작아지는 거잖아요. 네. 일단 메모리 용량이 크면 기존에 못 돌리던 프로그램 많이 돌릴 수 있죠. 네. 그리고 메모리당 전력 소모가 줄어들면 역시 배터리 수명도 늘어나고 네. 계속 이득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달리 말하면 소자 자체는 미세화가 안 돼도 사용자 입장에서 내 제품의 개선이 된다. 내 제품이 개선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9세대 공정도 사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네. 네. 아마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뭐 삼성전자 재설계 이런 얘기 나오지만 저는 1D 뭐 이런 데로 넘어가면 다들 지어놓은 공장들을 오래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가 캐패시터 계속 세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세우는 노하우를 계속 축적할 수 있죠. 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VCT처럼 트랜지스터를 밑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다음 미세화 하려면 이제 또 다른 놈을 밑으로 넣어야 되죠. 그렇죠. 완전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법을 익혀야 되죠. 네. 이게 빠를까요? 어렵겠죠. 아마. 기존의 그 2년 주기, 뭐 1년 반 주기 미세화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놓은 VCT 이런 게 오래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녀석 하나 잘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플랫폼 삼아서 이것저것 개조해서 이제 파는 거죠. 여기서 조금 바꿔서 모바일에 훨씬 최적화된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뭐 원C 뭐 투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예요. 실상은 네.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HBM도 그런 노력 결국은 그렇다고 네, 그렇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미세화되면 사실 HBM 뭐가 필요해? 맞아요. 사실 옛날처럼 D램이 빠르게 발달하면요. 몇 년 뒤에는 일반 D램의 HBM 대역폭이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아마 지금 있는 HBM 패키지 대역폭은 10년 뒤에 D램도 못 따라갈 거예요. 아니, 대림 한 개당이. 네. 왜냐하면 D램은 이렇게 미세화가 힘든데 그나마도 속도 향상을 좀 포기하고 밀도에 몰빵했는데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거죠. 네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여쭤보면 더 이상 작아질 필요가 있습니까?
가성비 빼고. 기기의 미세화랑 반도체 소자 미세화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미세화를 계속 해나가야 되냐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그 재고 심할 때 3사가 그때도 서로 그 가격 경쟁이 붙었음에도 그 비트 수요가 잘 늘지 않는 현상을 보긴 했죠. 네. 어떻게 보면 그때 조금 힌트가 보이긴 한 거예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은 의외로 미세화를 통해 얻는 추가 용량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네. 제조사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원가가 절약되고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면 내가 경쟁사한테 지기 싫어서라도 새로운 공정을 하긴 해야죠.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원가 이익이란 전력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랑 동일한 용량의 칩을 더 작게 만들면 나는 싸게 팔고 상대 비싸게 사니까 그렇죠. 비싸게 파니까 내가 경쟁 우위를 누릴 수가 있죠. 네. 그런 수준에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A4는 쉽게 얘기하면 같은 가격으로 파는 그렇죠, 거고 항상. 근데 그 개수가 더 많이 나오니 단위당 단가가 맞아요. 싸니 내가 더 마진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네, 개념. 그런 네. 걸 얻어내면 그리고 HBM 같은 칩도 12단, 16단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뭐 한 48단 갈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 김정호 박사는 뭐 100단까지 간다고 막 그렇게 붙일 수야 얘기하시더라고요. 있겠죠. 근데 네.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 네.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죠. 그 본딩 수율이 95% 나와도 100단 정도 하면은 아마 팔기 힘들 거예요. 네. 95% 이렇게 100개 하면. 네네네. 한 칸당. 네, 그렇죠. 그럼 마지막 단으로 올라가면 확 떨어지니까 그게 네. 5%씩 까먹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네, 그러면 뭐 거의 없겠죠, 뭐 네네. 집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현실적이라는 건 경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레벨 층수가 되느냐. 그럼 이 층수 높이는 부담은 또 누가 줄여주는 거예요? 전 공정이 디램 미세화 해갖고 디램당 용량 높여줘야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조사들이. 반면 이제 아까의 재고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안 할 수 없는데 하고 나서 시장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만들어 놓고 애써서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써.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우리는 밀도가 높은 칩을 만들었는데 성능은 10% 낮습니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 시장이 재고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성능이 더 중요해. 비싸더라도 성능 좋은 거 살래.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기기가 창출 안 되니까 메모리 개수 자체만으로. 네네. 그런 상황을 좀 고려해서 디램을 처음 개발할 때도 그리고 오래 써야 되니까 디램 하나 개발하면 네네. 시장을 보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디바이스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지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만은 애플이 하는 비전 프로 같은 것들은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고 메모리 용량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썼던 디바이스에 그렇죠. 비해서. 그러면 그런 게 나와서 이제 일상화된다고 하면 디램의 고도화가 여전히 상당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럼요.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한 사람이 2개 들고 다니는 세상과 똑같은 거죠. 본질적으로. 네네. 그건 스마트폰의 수요가 2배 느는 거랑 동일하게 보일 거라고요. 디램한테는. 네네. 뭐 그러니까 이런 신규 기기가 계속 나오길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그런 시도하고 있는 IT 업체랑 디램이 먼저 손잡는 거죠. 네. 뭐 디램의 본질은 좀 한계가 있는 놈이긴 하지만 특정 고객이 아주 독특한 형태의 디램이 좀 필요하다. 네. 본질은 디램에 가깝지만 좀 기존이랑 많이 특성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한번 손 잡아볼 수 있죠. 그 기기가 대박 나면 같이 대박 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 이런 일반적인 디램 시장에서 이제 창신 메모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점차 접근을 해오고 있으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 일반 제조업에서 느꼈던 것처럼 휴대폰 사이즈에 쓰는 정도까지는 초토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이제 앞으로 3, 4년 뒤에 원B 정도의 디램을 얼마나 쓰려고 할까가 중요하겠죠, 이건. 네. 스마트폰이 옛날보단 둔화됐어도 여전히 배터리 수명이란 성능 경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나머지 메모리 3사가 아까 봤던 VCT 같은 거 결국 못 한다든지 이런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두어 개 하면 결국 그래도 밀도 우위는 2배 이상 누릴 수 있을 거고 몇 개 합치면 그 창신 메모리 맥시멈 1B에 막혀 있을 거고요, 아마. 그러면 여전히 좀 쓸만하겠죠. 왜냐하면 배터리를 절반밖에 안 쓴다. 예를 들면 이쪽 스마트폰이. 그러면 충분 경쟁력이 있죠. 그렇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못 따라잡는 기업은 굉장히 힘들 거고. 그래서 전 되려 이 새로운 그 VCT 같은 완전히 그 제조 모양이 바뀌는 애들 이런 것들을 기존 회사가 뚫고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이즈가 작으면서 전성비가 좋은, 물론 사이즈가 작아야 전성비가 좋죠. 반도체가 네. 보통.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오면 아무리 창신이 열심히 구닥다리 제품을 잘 만든다고 해도 절대 시장을 뺏을 수 없다. 이것도 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진부화되는 거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경쟁력 좋은 제품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를 못 얻었으니까 진부화된다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단위당 국가 보조금이라는 걸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이즈가 큰 칩을 만들어서 사이즈가 작은 칩보다 전성비 앤드 생산비가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리적 법칙하고 그건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미세화를 위해서 너무 많은 장비를 쓰는 경우가 아니면 네. 그리고 실제로 디램 제조사들이 그러지도 않고요. 네. 그럴 거면 안 쓰고 말지. 그렇죠. 네. 디램을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녀석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3차원 공간 쓰고 있죠. 캐패시터 키우고 디램 트랜지스터 밑으로 옮기고 주변 회로 옮겨요. 그럼 그 다음에 떠오르는 건 뭘까요? 낸드 플래시처럼 네. 캐패시터 자체를 수직으로 여러 개 적층하면 여러 개. 되지 않나. 지금은 우리 물리적 공간 이렇게 딱 보면 위에서 캐패시터 하나밖에 없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캐패시터를 이렇게 있던 빼빼로를 눕혀서 위로 쌓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3D 디램이죠. 네네. 그러면 요런 게 또 어떻게 보면 미래 기술이에요. 아파트를 눕혀갖고 위로 세우는 거야, 네네. 아파트를. 예. 이제 이런 기술이 있으면 사실 EUV가 없어도 창신 메모리 같은 데도 미세화를 할 수는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리스크인데 여기도 문제가 있죠. 이거 왜 안 할까요? 낸드 플래시는 하잖아요. 3D 낸드. 네네. 낸드 플래시도 저 있을 때 2D 낸드는 데이터 저장소가 이렇게 얘는 그냥 트랜지스터 하나가 저장소 하나예요. 네네. 이걸로 접근도 하고 저장도 해요.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밀도가 더 높죠. 네. 디램은 캐패시터 하나, 트랜지스터 하나가 데이터 1 저장하는데 네. 낸드는 트랜지스터 하나만 있으면 데이터를 1개 저장할 수도 있고 뭐 3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MLC, TLC 개념이에요. 네네. 그런 트랜지스터들을 2차원 상에 막 늘어놓다가 이거를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쌓았어요. 저장소를. 네네. 그럼 당연히 용량 늘겠죠. 그래서 단수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디램은 왜 이런 단수 경쟁이 안 일어날까요? 캐패시터와 그 실리콘과의 연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문제 엄청 많은데 사실 하나로 딱 설명할 수 없지만 디램은 키가 크죠. 네. 1이라는 데이터 하나 저장하기 위한 그 소자의 부피를 보면 디램이 훨씬 커요. 네. 위에서 봤을 때 가로 세로 길이야 비슷하겠죠 아마도. 근데 랜드 플래시는 키가 작아요. 요 단위 저장소 하나가. 근데 디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빼빼로처럼 이렇게 길잖아요. 왜 저기는 작고 여기는 왜 큰가요? 랜드 플래시는 좀 느려도 되거든요. 동작 원리가 그래요. 네네. 디램은 캐패시터를 안 쓰면 동작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우리가 캐패시터 같이 힘든 물건을 꾸역꾸역 쓰는 이유는 얘가 빠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SRAM 같은 거를 디램 자리에 안 쓰느냐? 커서. 네네. 밀도가 낮아서. 그러니까 지금 SRAM은 6 트랜지스터 구조, 그리고 D램은 소자 2개, 트랜지스터 하나, 캐패시터 하나, 낸드는 하나죠. 그리고 요 소자가 2개 있는 D램은 심지어 소자 하나 키가 커요. 네. 이렇게 쭉 크죠. 낸드 키가 작죠. 그러면 제가 얘들을 수직으로 세웠다고 했을 때 그 원가 우위가 안 나올 수도 있죠. D램은. 네네. 예를 들면 낸드는 한 20개 정도만 쌓아도 원가가 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D램이 이렇게 길쭉한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길쭉한 건물을 옆으로 10개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건물 10개 있죠. 근데 이 건물을 눕혔어요. 네. 제가 위로 3개 쌓았어요. 밀도가 높아요? 낮아요? 이거? 높은 거죠. 아니 낮아지죠. 왜냐하면 제가 2차원으로 건물을 이렇게 10개 세운다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세우죠. 네. 여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아, 네. 예를 들면 D램을 이런 식으로 3D D램을 이를 눕혔어요. 네네. 이게 그 아까 포에프 스퀘어 포에프2 VCT인데 이렇게 얘를 눕혀놨거든요. 네. 근데 얘가 키가 크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거 이렇게 다시 돌린다고 해봐요. 얘가 면적도 작죠. 이 눕히면 면적이 넓어지고 밑에. 네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죠. 키가 크잖아요. 얘가. 네네네. D램은 단위 저장소의 키가 크기 때문에 어지간히 쌓아서는 원가 경쟁력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D램 이렇게 큰 거를 위에서 봤을 땐 조그만 애를 눕히니까 위에서 보면 확 커지죠, 얘가. 그렇죠. 위에서 보면 요 캐패시터랑 셀 하나 보일 거 이렇게 눕혀놓으면 갑자기 길게 딱 보이잖아요. 그거를 커버할 만큼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힘든 거예요. 네네. 3D D램도. 그러니까 3D D램이 잘 되려면은 캐패시터를 여러 층 위로 쌓는 요 기술을 잘 하려면 캐패시터 키가 작아져야 돼요. 예. 그러려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물질, 캐패시터 안에 들어간 하이K 물질이 또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키가 줄어들면 2D D램 경쟁력도 또 같이 올라가요. 그러겠지. 왜냐하면 캐패시터 키를 줄일 수 있다는 건 달리 말하면 키를 유지한 채 전하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네. 동작 특성이 좋아지죠.
이래서 잘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디램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제가 이렇게 일하는 동안 정말 끝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디램은. 이제 파운드리가 하는 쪽은 조금 달라요. 그쪽은 아직 갈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이렇게. 네네. 네.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만드는 트랜지스터도 역시 키가 작거든요. 디램은 키가 크고요. 그것 때문에 3차원으로 올리는 거에 부담이 좀 적죠. 네. 낸드처럼. 디램은 근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좀 대체하려는 신기술 발표도 많이 해요. 뭐 M램을 하겠다, P램을 하겠다. 이거 인텔이 P램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뭐 자석 메모리를 쓰겠다. 이쪽 돌파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예. 그렇게 해서 완전히 물질이 다른 새로운 메모리 만들어도요. 그걸로 미세화가 몇 년이나 가겠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법칙인 데노드 법칙이 작동 안 하는 상황에서. 네네. 이게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그 어려움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었는지,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게 어떤 그 기술적 한계를 돌파했기 때문에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정인성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반도체 관심이 있거나 투자하신 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단계 더 들어가시겠다 하시는 분에게는 이 영상을 좀 공유를 해주시면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정인성 작가님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그 한국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이 메모리 산업이 그 추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잘 지키면서 공고히 하면서 계속 한국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신 정인성 작가님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